네, 반갑습니다. 전기누리 이동근입니다. 네, 오늘은 5장 교류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늘 그렇듯이 타이틀부터 분석을 해요. 5장 단상 교류회로라고 되어 있고요. 네, 큰 틀은 교류회로긴 한데 앞에 단상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은 6장에 가야 해결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교류회로다. 그냥 일반적인 기초 개념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로 이론 파트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상 교류회로 챕터가 조금 많아요. 세부 챕터가 좀 많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상한 것도 하나 껴 있어요. 수학 복수술화되어 있는 수학도 들어 있으니까요. 여기도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많다.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다. 거꾸로 문제 내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내는 경우가 많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기 기능사 얘기에서 단상 교류 여기만으로도 단독으로 두세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물론 가겠습니다. 네. 내용이 쭉 많은데 제가 핵심적인 거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위해 갖고 온 거지 실제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필요 없는 거다라는 거는 제가 엔간하면 다 말씀드릴 겁니다. 가겠습니다. 첫 번째 1장 교류의 발생 원리부터 가보도록 하죠. 항상 원리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는 단상 교류의 발생 원리 그냥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네. 필요한 것만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필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되어 있고요. 발전기의 유도기 전력, 그 다음에 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식은 회로 이론, 우리 5장을 공부하는 데서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 내용은 우리 회로 이론 말고 전자기학 파트 있죠? 네, 그 부분 거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거니까요. 일단 체크는 해놓고 갈게요. 다만 오늘 배우는 회로 이론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시험엔 나와요. 발전기 유도기 전력 이런 겁니다.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발전기가 전기를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그다음에 그 전기의 방향에 대해서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식 한 번만 체크하고요. 네, 회로에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E는 VBL 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V는 도체가 움직이는 속도, B는 자기장의 크기, 그다음에 L은 도체의 길이입니다. 그럼 속도와 자기장 둘 다 방향이 있는 거니까요. 세타라는 두 개 사이의 각으로 세팅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도 기전력, 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념적으로 그리면 이런 모양. 그다음 얘를 오른손 가지고 이렇게 세팅해서 잡은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유도기 전력을 공부하다 보면 도선이 자속을 끊는 방향에서 자속을 끊는 방향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표현도 잘 기억합시다. 회로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이걸 기기에서 기본 원리를 공부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선이 자속을 끊는 방향이다. 보통 기기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에서는 수직 방향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장이 수직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에서 유도기 전력, 전기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뭐 이 끊는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만 하나 더 코멘트 할게요. 만약에 얘가 삐딱하게 자속이 이렇게 오면요. 이때는 전기 안 만들어지나요? 삐딱하게 오면? 얘는 분명히 수직은 아니잖아요. 이때도 전기는 만들어져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 삐딱하게 오는 놈을 삐딱하게 분해합니다. 얘를 수직으로 가는 성분과 그다음에 좌우로 움직이는 성분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만 생긴다고 카운트하는 겁니다. 됐죠? 네, 이건 넘어갈게요. 그냥 원리적으로 이런 거다. 원리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발생 원리에서 발전기 파동의 모양 해서요. 복잡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교재에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잘 실어 놓은 거고요. 우리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요거는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는 보고 갈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요. 위쪽에는 N극 자석이 있고요. 밑에는 S극 자석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안쪽에 도체가 있고 도체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도체가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얘가 얼마만큼의 전기를 만들어내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 자기장이요. 아까 그림대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 도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장과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날 때만 자석을 끊는다라고 했습니다. 수직으로. 근데 얘가 만약에 삐딱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삐딱하게 되어 있는 놈을 수직인 놈과 수직이 아닌 놈으로 쪼개서 수직인 놈과 자기장이 만날 때 거기에서 전기가 생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놓여 있는 거 쭉쭉쭉쭉 이렇게 돌리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얘가 자속과 도체가 만나는 그 각에 의해서 그 값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떤 모양인가 봤더니 수학에 있는 사인 그래프, 사인 함수의 그래프와 똑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발전기에 의한 파동을 뭐라고 하냐면 얘는 사인 함수의 모양을 따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사인 함수는 얘는 사인은 영어고요. 얘를 한자식으로 번역을 하면 얘가 정현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사인 함수는 정현, 사인파, 정현파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교류를 만들 거죠. 전기를 만드는데 얘가 사인파의 형태가 나온다 해서 얘를 정현파 교류라고 얘기할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교류의 기본 형태는 다 이놈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얘기하는 교류는 다 뭐다? 정현파 교류를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 상세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애초에 교류란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럼 교류가 뭐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정의를 먼저 하고 갈게요. 교류란 뭐냐면요. 얘는 여기 지금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전기의 방향이 바뀌는 놈을 교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보시면 그냥 플러스로 기준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기가 위방향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플러스 위치에.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은 모양의 파동입니다. 똑같은 모양의 파동이 방향이 여기서는 반대로 이렇게 나오죠. 네. 교류란 뭐냐? 얼터네이팅이라고 해서 번갈아 간다 이런 뜻이에요. 한 번은 파란색, 한 번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위아래 방향이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교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린 거꾸로 하나 더 알고 갑시다. DC, 직류는 뭐예요? DC?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해서 요 놈은요. 시간이 지나도 방향이 안 바뀌어요. 네, 이게 DC입니다. 얘는 시간이 지나도 방향은 계속 그대로잖아요. 이걸 DC, 직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동의 모양 살펴봤고요. 여기까지는 뭐 외울 건 딱히 없습니다. 네, 대신 좀 알고 있으면 전기에 대해서 유식해 보이겠죠.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들을 정리해 갑시다. 첫 번째 용어 정리입니다. 네, 여기에서 등장하는 용어가 조금 많아요. 하지만 필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께 돼야 돼요. 첫 번째, 주파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파수라고 하고요. 이제 좀 개정을 해서 저희 전기 수험서에서는 주파수라고 하지만 보통은 진동수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정의 먼저 볼게요. 1초 동안 발생한 파동의 수라고 되어 있고요. 교재마다 이 파동이라는 표현 대신에 사이클이라고 쓰기도 해요. 네, 사이클 보겠습니다. 1초 동안 발생한 파동의 수라 그랬습니다. 다시 아까 교류 발전기의 원리에서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이런 파동이 한번 생기죠. 위아래로 출렁 이렇게 한번 생기죠. 요게 한 개의 파동, 요게 한 개의 사이클. 네, 이거예요. 이 파동이 하나 생겼다. 그래서 요게 한 개의 파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파수는 무슨 뜻이에요? 요 파동이 연달아 쭉 생길 건데 기준은 어디로 잡아요? 1초. 1초 똑딱하는 동안 요 파동이 몇 개 생겼느냐 이게 주파수입니다. 예를 들어 1초 똑딱하는 동안 요 파동이 30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파의 주파수는 얼마예요? 1초간 파동이 30개 생긴 거니까 얘는 주파수가 3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를 씁니다. 헤르츠는 유명하죠. 뭐 우리 라디오 같은 거 틀면 뭐 메가헤르츠, 뭐 97점 몇 메가헤르츠 뭐 이런 거 뜻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헤르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고요. 여기 보니까 이상한 식이 하나 있어요. F 주파수는 F 대표 문자 F를 써주고요. 할게요. 주파수는 대표 문자 F를 쓰고요. 그다음 요 놈을요 거꾸로 요 놈은 뭐랑 같냐면요 T분의 1과 같대요. T 여기서 T는 뭐냐 새로운 놈이에요. 주기라는 놈입니다. 주기 영어로 피리어드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파형이 하나 발생하는데 걸린 시간 이게 주기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개념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물리를 이해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어떤 개념을 역수로 뒤집잖아요. 그럼 걔는 전에 있던 놈과 의미가 반대가 돼버립니다. 다시 주파수는 뭐냐면요. 주파수란 뭐냐? 1초 동안 기준이 뭐예요? 1초예요. 1초 동안 발생한 파동의 수죠. 얘가 주파수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그럼 주기라는 놈은요. 주기라는 놈은 주파수를 역수로 뒤집은 거고요. 역수로 뒤집었다는 건 의미가 반대가 됩니다. 주기라는 놈의 의미는 한 개의 파동이 나오는데 시간이 몇 초 걸리느냐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뭐 F는 T분의 1이나 요 같은 겁니다. 어차피 뒤집으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주파수의 의미 1초 똑딱하는 동안 파동이 몇 개 생기느냐 여기 주파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가끔 주기로 물을 때도 있어요. 주기는 뭐다? 파동이 한 번 출렁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래 보시면 그 그림 하나 참고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그 비정연파 교류의 7장에서
볼 때 볼 겁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핵심만. 네. 지금 예를 들어 시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똑딱하고 잰 겁니다. 예를 들어 요게 1초예요. 1초. 1초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할게요. 점선으로 된 거를 기본파라고 합니다. 어떤 점선으로 된 파형은 1초 하는데 파동이 하나밖에 안 생겼어요. 그럼 얘는 파란색은 몇 헤르츠? 주파수가? 얘는 1헤르츠인 거예요. 1헤르츠. 왜요? 1초 동안 파동이 한 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주파수가 1헤르츠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니까요. 이상한 새끼파들이 있어요. 보니까 얘는 빨간색으로 하나, 둘, 셋 하는데 1초 걸린 겁니다. 다시 이 빨간색 파동은 어때요? 1초 동안 파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나가죠? 그럼 요 놈은 주파수가 얼마다? 주파수가 얘는 3헤르츠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주파수의 개념이에요. 그다음 여기 옆에 보시면 얘는 똑같아요. 첫 번째 어떤 파동이 큰 파동이 한 번 1초간 한 번 출렁인다. 요때 어떤 조그만 새끼 파동이요. 하나, 둘, 셋, 넷, 5번 출렁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요 노란색의 주파수가 얼마인지 설명할 수 있겠죠. 1초 동안 파동이 5개 생겼다. 그럼 얘는 주파수가 5헤르츠인 겁니다. 됐죠? 그다음 갑니다. 그다음 여기서는 좀 수학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짚고 갈게요. 호도법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호도법이라는 거는 반지름을 1로 잡았을 때 이때 면적을 가지고 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방법인데 솔직히 말하면 요거는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호도법은 필요는 없어요. 다만 교재 있으니까 원리적으로 한번 언급한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그 밑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아주 중요하다. 앞으로 여기 지금 뭐라 써 있어요? 파이라고 써 있죠. 파이가 뭐예요? 원주율, 원의 둘레나 면적을 잴 때 쓰는 그 개념이죠. 요 파이가 대략 상수값으로 계산해주면 대략 3.14 어쩌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 3.14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만 요 파이가요. 만약에 각도의 위치에 들어가 있다면 파이가 만약에 각도의 위치에 들어가 있다면 이때는 얘를 3.14로 쓰는 게 아니라 180도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앞으로 파이가 크기 단순히 그냥 숫자 계산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각에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요 놈을 얼마로 체크할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시 파이라는 놈이 각에 있으면 얘는 얼마라고 이해해야 된다? 얘는 180도라고 이해할 겁니다. 됐죠? 원의 한 바퀴는 360도니까요. 원의 한 바퀴를 다른 말로 2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요? 파이가 180이니까 2배 해주면 360이죠? 그래서 얼마? 2파이. 그래서 2파이라는 거는 원을 한 바퀴 돌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하셔도 됩니다.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 저희는 계산기를 쓸 건데요. 요건 주의하세요. 계산기에서요. 계산기는 기계예요. 계산기에서는요. 요 파이는 무조건 3.14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옵션 들어가서 세팅을 바꾸면 되긴 하지만 일단 그건 차치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으로 계산하실 때 각에 들어있는 파이는 180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만 계산기는 파이라고 누르면 무조건 3.14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다가 파이로 된 각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 숫자를 집어넣으시는 게 훨씬 완벽합니다. 아시겠죠? 계산기에서는 다르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 갑니다. 두 번째, 각속도, 각주파수라는 놈이 있고 이 놈도 무지무지 중요하다. 교류에 아주 중요한 놈입니다. 얘도 속도예요. 속도긴 속도인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각이라는 거예요. 각 형태로 주어진 속도 그림 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뭐 돌이라고 할까요? 반지름이 1인 실 끝에 돌이 하나 매달려 있어요. 그럼 요 돌을 쭉 돌리면 얘가 돌이 돌아가는 속도가 잡히겠죠? 근데 이놈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원의 형태로 돌 거니까요. 요 놈의 위치를 요 위치 이렇게 표현하자 이거예요. 이게 바로 각 속도입니다. 속도를 각으로 표현한 거 이런 거고요. 같은 말로는 각 주파수라고도 합니다. 주파수. 갑니다. 각속도의 대표 문자는 요 놈을 쓸 겁니다. 얘는 일반 W가 아니라 얘는 그리스 문자 꼬부랑 오메가라고 합니다. 오메가. W가 아니에요. 그리실 때 반드시 이게 끝을 뾰족하게 쳐주면 얘가 W고요. 끝을 동그랗게 말아주면 얘가 바로 그리스 문자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오메가라는 기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얘가 뭐다? 각속도 혹은 각주파수 요걸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요 놈의 정의식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오메가는 2파이 F 이렇게 쓸 겁니다. 2파이 F. 아까 F 했었죠? F가 뭐였어요? F?
놈은 주파수였죠? 주파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파이는 뭐다? 원을 한 바퀴를 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각속도, 각주파수라는 놈의 정의입니다.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모르면 사실 교류 해석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각속도 대표 문자 오메가고요. 정의가 뭐다? 수학적인 정의 2파이 F라고 한다. 이때 F는 뭐다? 주파수라는 데이터다. 따라서 우리는 각속도라는 오메가라는 문자가 보이면 여기에 주파수라는 데이터가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T분의 세타라고 해서 값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막 당장 우리가 처음 배우는데 당장 체감되진 않을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주변 속도라는 개념이 있고요. 요거는 사실 기기에서 더 많이 볼 개념이에요. 네.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만 할게요. 주변 속도에는요 계산할 때 지름 D라는 놈이 있을 거거든요. 다이어미터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전기 이론, 저랑 같이 전기 이론 공부하면서 지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름에 대해서는 딱 언제 얘기할 거냐? 전기 기기에서 얘기할 거예요. 사실은 주변 속도라는 표현은 기기에서 더 잘 언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원통형 이렇게 도체가 있고 여기서 얘가 여기 쭉 돌아갈 때 실제로 얘가 요 길이를 얼마만큼 빠르게 움직이느냐 이게 바로 주변 속도거든요. 네, 이때 지름이 쓰인다 이렇게만 얘기하고요. 제 시간에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중요한 코멘트 하나 붙여놨어요. 요거 잘 체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저희는 어쨌든 한국에서 하니까요. 한국 대한민국 전기의 상용 주파수는 60Hz이다. 요거 하나 상식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암묵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나라마다 사용하는 전기의 주파수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요거는 외울게요. 대한민국 전기의 상용 주파수는 얼마다? 60Hz다. 이건 안 변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얘가 60이라는 게 F라는 데이터였으니까요. 얘를 각속도의 오메가에 집어넣을게요.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인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주파수가 60이죠? 그럼 2파이 60해서요. 한국의 경우 오메가가 120파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 계산된 값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민을 가거나 여행을 가지 않는 이상 이 값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대한민국에 있는 한. 그다음 120파이고요. 파이 3.14 무리수니까요. 걔를 대충 근사해주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377이라는 아주 유명한 숫자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값은 필히 암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고민하지 않아도 맨날 보기 때문에 알아서 암기는 될 거예요. 네, 물론 기억합시다. 대한민국 전기 상용 주파수 얼마? 60Hz다라는 거 확인할게요.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갔더니 이제 잠깐 교류 얘기는 잠깐 빼고 잠깐 수학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수학이에요. 선생님, 저는 전기를 배우러 왔지 수학을 배우러 온 건 아닌데요. 하지만 전기를 배운다는 건 전기 안에 있는 기본적인 수학적인 그 용어, 개념, 센스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전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수학 얘기할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수체계라는 타이틀을 찾았고요. 수체계, 수라는 게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익숙한 것부터 살펴봅시다. 자연계에 있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런 놈들을 뭐라고 한다? 자연수라고 한다. 자연수는 1, 2, 3, 4 이렇게 쭉쭉쭉 가는 게 자연수입니다. 그다음 자연수 이외에 새로 개발된 숫자가 있어요. 어떤 숫자냐면 0이라는 숫자. 0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이죠. 물론 이게 막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교수님은 0도 자연수에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 수학계 얘기니까 그냥 저희는 제너럴하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연수라는 게 있고 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쓰는 것 중에 마이너스라는 개념도 있죠. 마이너스, 모자란 거. 그래서 걔를 뭐라고 할 거냐면요. 얘를 음의 정수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걸 가기 전에 정수라는 거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따라서 요 놈은 정수라는 개념으로 통합이 됩니다. 정수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값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 1223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소수점이나 분수꼴로 나오지 않는 놈들을 정수라고 하는 겁니다. 1분의 이렇게 표현되는 거를 정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건 정수가 아닌 놈도 있을 겁니다. 정수보다 큰 개념 갈게요. 정수는 소수점 포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소수점과 이상한 분수를 포함하는 개념이 더 상위 개념이 유리수라는 놈이에요. 유리수. 그래서 리라는 건요. 레이시오, 비율이고요. 유라는 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비율이 있는 수라는 겁니다. 유리수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x분의 y, 단 x와 y는 다 정수인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31분의 78 이런 게 유리수예요. 이런 게 비율이 있는 거죠. 비율. 그다음에 뭐 4분의 3 이런 게 유리수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모든 수는 유리수인가요? 아니죠. 유리수가 아닌 수도 있어요. 어떤 수? 정정.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거. 대표적인 놈들 분수 같은 게 있죠. 예를 들어 이런 놈들이 3분의 1은 아니고요. 이렇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존재한다. 무한소수 같은 거 대표적으로 2.777777 이런 거. 그다음 유리수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무리수라는 놈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수라는 건요, 얘는 비율이 없는 수입니다. 비율이 없다라는 건 대표적으로 파이 이런 놈 있죠. 파이. 이 놈은 어떻게 분수로 표현할 수 있나요? 모분의 모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 대표적인 무리수고요. 공학에서는 자주 쓰이는 엑스포넨셜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것도 대표적인 무리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눠져 있다. 그럼 이놈들은 어쨌든 실수라고 해서 더 큰 개념으로 통합을 할게요. 얘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쨌든 파이라는 것도 엑스포넨셜이라는 것도 근사해 보면 뭐 2.7, 뭐 3.14 나오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갑시다. 실수. 그럼 실제로 우리가 가늠하고 체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실수와 반대되는 개념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게 뭐냐면 허수라는 겁니다. 허수,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하는 겁니다. 실수와 허수를 가르는 아주 간단한 특성 하나 살펴볼게요. 물론 허수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지만 대표적인 허수를 가져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실수들은요, 얘를 제곱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값이 둘 중 하나가 나와요. 양수가 나오든지 아니면 0이 나오든지 딱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무 수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럼 그 수들은 대부분 우리가 수학을 따로 막 연구하신 분들이 아닌 이상 우리가 아는 수들은요 다 제곱을 하잖아요. 그럼 다 플러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0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수들은요 다 제곱하면 0 나옵니다. 정정 다 플러스가 나옵니다. 다만 딱 누구만 0 나와요? 0은 제곱해도 0 나와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가짜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어떤 뭔지 모르는 수가 하나 있는데요. 요 수를 제곱했더니 얘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요건 되게 특이한 놈이죠. 그래서 요 특이한 놈을 따로 정리를 할 겁니다. 요 놈을 허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수와 허수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얘를 통합해서 얘기할게요. 실수와 허수를 통합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걸 복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전기에서 쓰이는 놈이 요 복소수예요. 복소수. 우리가 쓸 건 요거다. 근데 뭐 실수는 따로 체크하진 않을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다 실수니까. 그래서 지금 수학에서 파트에서 다룰 거는 뭐다? 허수라는 놈이고요. 좀 더 상위 개념으로 복소수라는 놈을 표현할 겁니다. 여기 수체계입니다. 물론 시험에 안 나와요. 하지만 교양상 얘기한 거고요. 따라서 우리의 출발은 여기예요. 그럼 허수 i라는 놈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i 새로 만든 거예요. 이미지너리 넘버에서 i라는 앞글자 딴 겁니다. 허수 i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놈이 있다라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i는 얼마?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을 만들 겁니다. 요게 허수고요. 우린 허수라고 하면 루트 마이너스 1 요걸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 내용을 진행할 겁니다. 이번엔 허수 i의 성질을 살펴볼게요. 허수 i라는 놈을 정의를 했죠. 어떻게? 허수 i라는 놈을 정의했어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얘를 i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놈의 성질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여러 번 곱해볼 겁니다. 됐죠? 갑니다. 첫 번째, i의 0제곱 가는데 어떤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요건 됐고요. 하나 갑시다. 이번엔 i의 1제곱, 그냥 i죠? i의 1제곱은 그냥 i예요. 얘는 정의에 의해서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 이번엔 i 제곱을 한번 갑니다. i 곱하기 i죠? 그럼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놈을 제곱해주면 얘는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그러면 제곱이랑 루트 있으니까 날려버리면 되죠.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온다. 아직까지는 뭔가 패턴이 안 보여요. 좀 더 가볼게요. 이번엔 i의 세제곱 가볼게요. 세제곱. i의 세제곱이라는 건요. 얘는 루트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인데요. 얘는 다 있으면 얘는 i의 제곱에다가 i를 곱한 거 아닌가요? 얘가 지금 i의 제곱이죠. 맞잖아요. i의 제곱에 i를 곱한 거 i의 세제곱. 근데 i의 제곱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는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그럼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에다가 i를 곱했으니까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i가 나온다.
아직까지 뭔가 패턴이 보이진 않아요. 그 다음 갈게요. 이번엔 i의 4제곱 갑니다. 4제곱. i의 4제곱이니까요. 얘는 i의 제곱에 i의 제곱을 곱한 거죠. 그럼 i의 제곱이 얼마였고? 마이너스 1이었고 얘도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니까 얼마 나온다? 얘는 갑자기 플러스 1, 그냥 1이 나와버립니다. 혹시 패턴이 좀 보이시나요? 여기에 1이 나왔다는 걸 주목을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i라는 놈은요, 얘는 기본적으로 허수예요. 근데 신기하게 허수를 4번째 곱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얘는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허수의 특징이에요. 그래프로 이 내용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이 가로축을 실수축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실수입니다. 실수. 네, 실수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을 허수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실수축과 허수축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대표적인 값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실수에서 1이라는 값을 여기를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여기가 실수의 1이라는 값이에요. 그다음 1에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i랑 곱했어요. 1에다가 i를 곱합니다. 그럼 1 곱하기 i니까 얘는 i가 되겠죠? i가 됐더니 어디로 오냐면 요 점이 어디로 왔냐면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i로 온 겁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다시 한번 i를 곱하니까 i 제곱이죠? 근데 i 제곱이 얼마예요? 얘가 갑자기 마이너스 1 여기로 와요. 마이너스 1로 여기로 와요. 됐죠? 그 다음 한 번 더 i 곱할게요. 그럼 i 세제곱이죠? i 세제곱은 얼마였어요? 얘는 마이너스의 i였죠? 여기. 그 다음 한 번 더 i 곱합니다. i를 4번 곱하니까 1이 되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실수와 허수를 가지고 축을 놓고 그래프를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i를 곱하니까 어떻게 된다? 얘가 요렇게 움직이죠. 나중에 요 작업을 여러 번 해주면 얘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원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회전을 표현한 복수. 우리가 허수를 왜 쓰냐면요. 허수라는 놈은 회전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요 지금 1이라는 사이즈 자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대신 얘가 요 놈의 위치가 각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됐나요? 허수를 왜 쓴다? 이렇게 평면으로 그렸을 때 회전을 표현하기가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갑니다. 이제 복수수를 표현하겠습니다. 복수수라는 건 실수와 허수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복수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복수수 표현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뭔가 라지 A라는 놈이 있어요. 이 놈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A 플러스 마이너스 BI 이렇게 쓸 겁니다. 이게 수학적인 복수수 표현이에요. 여기 있는 A는요. 실수고요. 실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는 B 자체도 어쨌든 뭐 2, 3, 6 같은 실수인데 거기에 I가 붙었죠. 따라서 요 놈 전체가 허수가 될 겁니다. I라는 차원이 붙었으니까 요거 전체가 허수가 될 겁니다. 따라서 복수수는 실수 더하기 허수꼴이 될 겁니다. 괜찮죠? 근데 요거는 이제 수학 얘기고요. 이제부터는 전기 얘기로 잠깐 올게요. 전기에서는요. I라는 문자가 이미 주인이 있죠. 누구? 전류. 전류를 뜻하는 문자죠. 그래서 전기에서는 얘가 자리가 이미 있으니까 허수 I가 자리를 잠깐 비켜줍니다. 어디로? 얘는 전기에서는 앞으로 J라는 문자로 대신해서 쓸 겁니다. 네. 요게 수학이고요. 그다음에 우린 전기니까 전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어떻게? 복수수는 A 플러스 마이너스 JB 이렇게 쓸 겁니다. 이 모양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희는 전기할 거니까 A 플러스 마이너스 JB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린 전기는 공부할 거니까 복수수를 표현했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 복수수의 크기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 그림으로 확인할게요. 예. 복수수라는 게 아까 여기가 실수축이고요. 실수. 그다음 여기가 허수축입니다. 허수. 뭐 I인데 다른 말로 뭐 J축 이렇게도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A 여기선 플러스만 합시다. A 플러스 마이너스 JB라는 값을 그림으로 그리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얘는 아래쪽은 이만큼이 A죠. 요만큼이 실수 A의 값이 되는 겁니다. 실수 A 값.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허수 플러스 JB의 값이 되는 거죠. 얘가. 괜찮죠? 네. 실수 A 더하기 JB 맞죠?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JB를 딱 뜯어가지고 살짝 옮겨 볼게요. 이 JB를 뜯어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옮길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마찬가지 JB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A 실수축으로 이만큼, 허수축으로 이만큼 이렇게 하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 하나 더 그어주면 뭐가 생기더라? 여기에 수직으로 이루어진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직각삼각형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쓸 게 어떤 내용이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류 내용 오시면 반드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게 될 겁니다. 전기하면서 저 정리는 무조건 쓰게 되어 있어요. 가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뭐예요? 여기 빗변의 제곱이죠. 여기서 빗변을 라지 A라고 합니다. 그럼 빗변, 그다음에 밑변이 스몰 a, 높이가 JB죠. 가볼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뭐냐면요. 빗변의 제곱은 같습니다. 뭐랑요?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을 합한 것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복수수가 나오면요. 얘를 이렇게 정리할게요. 복수수 실수 A, 허수 B 얘를 가지고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해주니까 어떤 값이 하나 나오더라. 요 빗변 부분의 길이, 크기 값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그 다음 요게 잡혔는데요. 사실 이 A라는 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R 기준으로부터 요만큼 각 세타만큼 벌어져 있죠. 각 세타만큼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럼 요 세타도 같이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각을 조절하는 건 당연히 A의 길이와 B의 길이 그 사이의 비율이에요. A와 B의 비율 따라서 A분의 B꼴로 쓸 거고요. 우리는 얘를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요 각도 세타는 어떻게 계산한다? 탄젠트 함수예요.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1제곱꼴이 붙었습니다. 얘는 아크탄젠트라고 읽을 겁니다. 아크탄젠트. 아크탄젠트 A분의 B 이렇게 계산하실 겁니다. 요건 어디 있냐면요. 우리 계산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계산기에서 탄젠트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에 제품마다 다른데 보통 금색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버튼을 입력해 주셔서 계산해 주면 세타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요거 두 개 계산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교류의 기본이 될 거예요. 중요 코멘트 합시다. 앞으로 복수수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우린 뭘 그려야 돼요? 직각삼각형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 연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강조하겠습니다. 다시 문제에서 복수수 꼴이 나온다. 그럼 우린 뭘 그려놓고 생각해야 돼요?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문제풀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수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 표현법에서 복수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이게 가장 본질이 되는 복수수 표현법이에요. 얘는 A라는 글자에 화살표가 쳐져 있죠. 이놈은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 저희는 벡터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아무튼 어떤 값이다.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혹은 차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복수수의 표현법입니다. 우리는 요걸 보고 복수수네. 그럼 복수수니까 뭘 그려야 된다?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된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A와 B로 표현할 수 있죠. A, B니까 요거예요. 밑변과 높이를 알면 삼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혹은 한 번 더 갑시다. 밑변과 높이가 정해지면 자동적으로 이 빗변과 각도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빗변과 각. 따라서 직각삼각형을 그릴 때는요. 밑변과 높이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 빗변과 각을 가지고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오면 똑같아요. 따라서 여기 밑에 있는 세 가지 표현들은 다 뭐다? 재료가 빗변의 크기와 각을 가지고 삼각형을 그리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개의 내용은 이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얘네가 형태가 이렇게 바뀝니다. 확인해 볼게요. A, 얘는 빗변이에요. 빗변에다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J가 빠졌습니다. J 사인 세타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럼 얘도 복소수의 표기예요. 얘도 복수수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다음 밑에 오일러식이 있고 페이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형식이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는 딱 두 가지 데이터만 뽑으면 돼요. 빗변의 길이가 이만큼이고 각도가 이만큼이구나. 빗변이 이만큼이고 각도가 이만큼이구나 라고 읽어내시면 됩니다. 이 표현법에 대해서는 크게 막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다시 앞으로 전기를 하면서 뭐가 나올 거다? 복소수가 나올 거다. 복소수는 어떤 꼴이다? A 플러스 마이너스 JB 이렇게 나올 겁니다. J라는 게 허수예요. 그래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렇게 돼 있고요. 복소수 A 플러스 마이너스 JB라고 돼 있으면 얘는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더라. A와 B가 있으니까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다. 그럼 이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 또 다른 방법으로 빗변과 각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다. 빗변과 각으로 복소수를 표현한 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은 반드시 익혀놓고 적용하겠습니다. 문제 풀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핵심이에요. 핵심. 복수수가 나오면 무조건 뭘 그려라? 직각삼각형을 그려라. 일단 내용이 정리가 안 되더라도 일단 핵심 복수수가 나오면 뭘 그려라? 옆에다가 직각삼각형을 반드시 그리셔야 된다. 이걸로 가는 겁니다. 이제 전기 내용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첫 번째, 정연파 교류의 기본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기본식이라는 거예요. 기본식.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아주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셔서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필요한 내용이에요. 갑니다. 정연파 교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얘도 전기죠. 전기니까 얘도 전압이 있을 거고 전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류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DC, 직류 같은 경우에는요, 내용이 단순했어요. 그냥 전압하면 예를 들어 얘가 뭐 10V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우리 건전지 얘기할 때 1.5V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잖아요. 마찬가지 전류를 얘기할 때 예를 들어 2A다 그냥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네, 뭐 더 표현할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류로 넘어오니까요. 교류는요, 얘는 단순히 뭐 10이다, 20이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데이터가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교류는 파동의 모양이었잖아요. 따라서 이 파가 얼마나 짜잘짜잘하게 진행할 건가, 아니면 여기 높이가 얼마나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담고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크기뿐만이 아니라. 따라서 교류는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본식으로 놓고 우리가 앞으로 모든 교류는 이 형태에 맞추어서 해석을 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교류는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함수다라는 표현으로 i하고 t라고 합니다. 함수 표현이에요. 근데 뭐 그냥 알아들으시면 되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교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함수다라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니까요. 한 번에 갈게요. im,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보기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똑같이 교류 정연파 함수를 쓸 거니까 내용이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얘는 i는 전류기 때문에 여기서는 i라고 쓴 거고요. v, 얘는 전압을 뜻하는 문자로 여기다가 v라고 썼다. 이 차이만 구분하시면 돼요. 본질적으로 차이 있다 없다? 네, 생긴 것 자체는 차이가 없다. 합니다. 이 교류 기본식은요, 제가 네 개의 파트로 쪼개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항상 어떤 교류 기본식을 보시면 반드시 얘를 몇 개의 파트로 저처럼 똑같이 4개의 파트로 쪼개서 파트마다 이 내용들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교류는 기본적으로 이 형태 이런 식으로 쓰게 되어 있다. 이 식을 4파트로 쪼개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교류 기본식을 보고 얘를 4파트로 쪼개서 내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2번이구나, 4번이구나, 3번이구나 라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갑니다. 첫 번째는 요 1번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1번 보니까 여기 im, vm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얘는 뭐냐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sine이라는 어떤 함수예요. 함수 앞에 붙은 개수예요. 얘가 개수. sine이라는 함수 앞에 붙은 개수입니다. 얘는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이 친구는 뭐냐면 교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데이터예요. 크기. 다시 교류 기본식에서 1번은 어떤 데이터다? 교류의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im, vm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서 첨자 m은 뭐냐면 맥시멈, 최대값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교류의 크기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최대값, 필요값, 평균값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류 기본식에 들어가 있는 여기 있는 이 자리의 식은요, 이건 최대값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저는 일부러 크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다시 여기 앞에 있는 건 교류에서 1번은 어떤 의미? 이 교류의 크기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값? 최대값. 이 교류의 최대값이라는 뜻입니다. 최대라는 말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거예요. 여기 교류 파동이죠. 여기서 가장 쭉 오다가 가장 큰데 어디요? 여기. 여기가 최대값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최대값. 그래서 전류의 최대값 하면 im, 그다음에 전압의 최대값 하면 v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최대값이다. 그다음 두 번째 시료값과 평균값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 두 개도 아주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요 시료값이라는 놈이에요. 시료값 이름부터 보기에 얘는 어때요? 실질적으로 효과,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시료값을 가장 많이 쓸 거고요. 이 친구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 계산 그 증명까지는 필요가 없고 우리는 결론만 기억할게요. 시료값이라는 놈은 우리 기준은 다 뭐다? 정연파입니다. 정연파, 사인파예요. 사인파에서 시료값이라는 거 어떻게 만든다? 얘는 최대값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루트 2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루트 2분의 1.
반드시 기억합시다. 따라서 실효값은 다음과 같이 쓸게요. 루트 2분의 VM 혹은 뭐 IM 이렇게 써도 됩니다. 같은 방법이에요. 이게 실효값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다음 이번엔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이놈은 최대값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파이분의 2를 곱하는 겁니다. 파이분의 2. 따라서 이놈은 최대값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파이분의 2를 곱한다. 이게 바로 평균값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얘네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저희가 책에다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것도 알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일단 요거부터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만 추린 거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교류 기본식을 하고 있어요. 교류 기본식에서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여기는 뭐다? 교류의 크기를 나타낸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번엔 두 번째 갑니다. 교류의 위상. 여기 순서상은 여기서 두 번째인데 여기에요. 여기 동그라미 4번 있죠? 4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 부분. 얘는 뭐냐면요. 교류의 위상이라고 합니다. 위상. 얘는 세타죠. 그다음에 이 세타가 어디 있냐면요. 괄호 안에 있어. 어디? 사인 함수 괄호 안에 있죠. 따라서 얘는 각을 얘기해요. 각. 각의 위치에 있는 놈입니다. 교류의 위상 혹은 초기 위상, 위상각 이렇게도 표현해요. 같은 말입니다. 위상이 어떤 뜻이냐면요. 파형이 출발하는 지점을 뜻해요. 파형이 출발하는 지점. 설명해 볼게요. 어떤 파동이 함수가 있고요. 어떤 파란색 파동은 출발을 여기 0점에서 0초 땅 출발하고요. 어떤 빨간색 파동은 출발을 여기서 해요. 얘는 0초에서 하는 게 아니죠. 뭔가 0초가 아닌 다른 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럼 얘는 이만큼 위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파동이 출발하는 지점을 뭐라고 한다? 세타, 위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위상이라는 건 따라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플러스 세타가 있고요. 마이너스 세타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합시다. 플러스 세타라는 건요. 위상이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빠르다, 앞선다, 진상 같은 말입니다. 나아갈 진짜거든요. 그래서 빠르다, 앞선다, 진상, 영어로 리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마이너스라는 건 위상이 거꾸로 늦다라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성질이 반대니까 하나가 빠르면 하나는 늦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세타 위상이 늦다 같은 말 뒤진다. 그다음에 늦을 지자를 써서 지상, 레깅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이 표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 다시 교류 기본식에서 여기 네 번째에 붙은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여기 뭘 얘기한다? 교류의 위상이다. 위상이라는 건 뭐다? 파동이 출발하는 그 위치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그림 볼게요. 파란색 파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빨간색 파동은 위상이 빠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다시 위상이라는 게 뭐였다? 파형이 출발하는 지점이죠. 여기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좀 비유를 말씀드리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이 사람은 준비 출발 땅 하는 소리에 바로 튀어나간 거고요. 빨간색은 땅 하고 하다가 조금 있다 나간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파란색은 빨간색보다 위상이 빠른 거죠. 앞선 거죠. 진상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거꾸로 빨간색은 같은 얘기네요. 오케이. 됐나요? 위상이라는 거, 파형이 출발하는 지점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표현한다? 위상이 빠르다, 플러스 세타. 위상이 느리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다음 하나 더 확인해 보죠. 요거는 여러분이 함수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 체크할게요. 가끔 코사인으로 함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우리 정연파라는 건 기본이 사인이에요. 교류는 무조건 사인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가끔 코사인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럼 코사인은 다른 거냐? 그건 아니에요. 코사인은 뭐냐면요. 사인 함수에다가 위상을 90도 빨리 당긴 것과 같습니다. 요거 잘 체크하겠습니다. 다시 코사인 함수는요. 사인 함수의 위상을 90도 당긴 것과 같습니다. 두 개가 파동의 모양이 똑같아요. 요거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번엔 세 번째 갑니다.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여기 갑니다. 얘가 어떤 놈이에요? 여기 오메가 t라는 데이터가 들어있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순시가 혹은 순시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순시 그 특정한 그 순간의 그 시간, 그 시간에 나타나는 값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뭐냐면요. t에 관한 함수 표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교류 파동은 시간에 따라 값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1초일 때 여기, 2초일 때 여기, 3초일 때 여기, 그죠? 시간이 바뀔 때마다 값이 매번 바뀌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순시값 혹은 이 전체를 얘기를 하는 순시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순시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t 자리에다가 뭔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순시값이라는 게 뭐다?
시간 특정한 시간에 관계된 값이에요. 얘는 특정한 시간에 따라서 t에 대해서 신경 써주면 되겠구나. 일단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제 풀면서 확인할게요. 그다음 세 번째 각주파수 또 나왔네요. 각주파수 대표 문자보다 오메가를 쓰고 요놈의 정의는 2파이 f라고 합니다. 요 오메가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처음 배운 그 용어에서 배운 오메가 있죠? 그 놈이 요 놈이에요. 따라서 교류 기본식을 사인 오메가 t로 쓰지만 사인 2파이 ft로 써도 상관이 있다 없다?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죠? 왜요? 오메가가 뭐니까 2파이 f니까.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겠다. 혹은 우리가 자주 볼 모양입니다. 사인 문제마다 가끔 377t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요건 뭐게요? 사인 377t. 빨리 분석해봐야죠. 사인하고서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오메가 t의 자리죠. 오메가 t의 자리죠. 얘는 t는 그대로 t고요. 오메가가 얼마란 얘기예요? 377이다. 377 아까 봤죠? 얼마? 네. 주파수가 60일 때를 기준으로 이때 오메가는 377이다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주파수 60, 대한민국의 상용 주파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77이라는 표현 자주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인 앞에 붙은 여기 항상 잘 확인하세요. 여기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다? 오메가라는 놈이 있고요. 오메가, 각주파수, 오메가라는 놈 안에 2파이 f. 따라서 여기는 주파수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파수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교류 기본식입니다. 앞으로 교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총정리합니다. 첫 번째, 앞에 있는 1번, 이 자리는 뭘 얘기를 한다? 교류의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크기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이 있었고요. 여기 적혀 있는 값은 얼마예요? 얘는 최대값이에요. 무조건. 고정된 약속이에요. 최대값. 그 다음 두 번째 사인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정연파니까 사인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오메가 t라고 돼 있고 오메가는 각주파수 따라서 오메가라는 놈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다? 주파수 f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다. 잘 확인하시고 t 시간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얘를 순시값, 순시식 이렇게 얘기를 한다. t 순시값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얘는 위상이라는 놈이고요. 플러스 세타는 위상이 빠르다라는 뜻이고요. 마이너스 세타는 위상이 이만큼 느리다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요거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4번 있죠. 얘네 둘은 묶어서 그냥 세트로 위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떤 케이스 있으니까요. 원래 정연파니까 당연히 얘는 사인으로 나와야 되지만 때에 따라 코사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얘네 둘이 힘을 합쳐서 위상으로 사인의 위상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정연파 교류의 기본식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기타 하나 갑니다. 파고율과 파형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파고율이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파형률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뭐냐면요. 어떤 파동의 특성을 파악하는 놈이에요. 파동의 특성. 근데 상세한 의미는 저희가 다룰 건 없고 시험 문제는 이거만 체크합시다. 파고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대값으로 계산하고요.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실효값으로 계산합니다. 우리는 계산하는 이 방식을 기억합시다. 간단하게 외울게요. 이거 심오하게 안 나와요. 어떻게 하느냐? 앞글자만 딸게요. 실, 평, 고, 형.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외우겠습니다. 어떻게? 최실평 고형 이렇게 따서 요거 그냥 외워줄게요. 요거 복잡하게 안 나오니까 파형률은 실효값분의 최대값,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실효값. 지금 실효값이 겹쳐져 있죠? 요거만 파악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이다 체크할게요. 정연파인 경우 정연파는 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인 함수. 사인 함수의 경우에 파고율은요 루트 2로 이미 계산이 끝나 있는 값이고요. 파형률은 2 루트 2분의 파이로 계산이 끝나 있는 값입니다. 근데 이거 굳이 따로 외울 필요는 없겠다. 각종 비정연파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교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죠. 이렇게 한 번엔 플러스, 한 번엔 마이너스죠. 얘는 사인 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 말고 이상하게 생긴 파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얘네들을 비정연파라고 합니다. 정연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쭉 보세요. 총별이 쭉 나와 있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가볼게요. 대표적인 파들 중 하나예요. 일단 정연파, 요건 우리가 했었죠. 정연파, 얘는 사인 함수예요. 사인 함수, 이렇게 출렁 이런 파동으로 생겼다. 요 놈의 파고율과 파형률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정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요건 지금 굳이 안 해도 괜찮고요. 지금 볼 거는 여기서 파동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교류도 파형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형파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요건 좀 옛날 말이고 요즘에는 직사각형 파 이렇게 쓰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어때요? 파형이 요로 쭉쭉쭉 어때요? 직사각형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를 직사각형 파 혹은 구형파, 옛날 말 구형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놈의 파형률과 파고율은 둘 다 1:1이에요. 괜찮죠? 이거 그래도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요놈이다.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보니까 삼각파. 이름부터 어때요? 삼각이니까 여기 삼각형 이렇게 나오죠? 얘가 삼각파입니다. 그렇죠? 파고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오늘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다음 제형파라는 게 있어요. 제라는 건 형태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얘는 보니까 이렇게 각지 모양으로 딱딱딱 각지 모양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 제형파라고 합니다. 요놈의 그 파고율과 파형률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다 외울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파형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구형파는 그래도 자주 나오니까요. 구형파 정도만 보시면 되겠다. 이거 그렇죠? 여기 각종 비정형파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비정형파입니다. 네, 이 내용 가지고 문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1번 VT는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플러스 30. 그다음에 IT는 I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30 이렇게 돼 있고요. 이때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의 위상차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상 물음표 앞에 있는 말 잘 읽어보셔야 돼요.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의 위상차는 얼마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위상차라 그랬어요. 차라 그랬죠. 차라는 건 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류식, 여기 지금 교류식, 전압 교류식, 전류 교류식이죠. 그럼 교류식 먼저 분석합니다. 교류식 항상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분리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 물어봤어요? 위상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럼 빨리 답변. 교류 기본식에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위상에 대한 데이터는 어딜 찾아봐야 돼요? 우린 위상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위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여기. 요걸 찾아봐야 되는 거죠. 맞죠? 여기에 위상이라는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갑시다. 전압은요. 위상이 얼마예요? 전압의 위상은 플러스 30이죠. 네. 요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X축, Y축이 있고요. 전압의 위상은 얘는 30도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압의 위상이에요. 각입니다. 각. 그다음 전류는 어때요? 전류라는 놈은 마이너스 30이죠. 마이너스 30이니까 이 친구 어떻게 표현해 줘야 돼요? 얘는 여기 이렇게 전류의 위상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0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문제 읽어볼게요. 전압을 기준으로, 그럼 얘를 기준으로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는 얼마큼 벌어져 있어요? 전류는 30이니까 총 얼마 벌어져 있다? 총 60만큼 벌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판단 60만큼 벌어져 있는데 얘가 위상이 빠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위상이 빠르다 늦다? 이 판단 하셔야죠.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는 한참 뒤에 있죠. 한참 뒤에 있기 때문에 얘는 60만큼 늦다, 뒤진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위상차의 개념이에요. 이런 그림이 조금 어색할 수 있긴 한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교류 기본식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갑니다. IT는 루트 3 루트 2 사인 377t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놈의 뭘 찾아라? 평균값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값이라 그랬어요. 평균값은 분명히 어디에 해당하는 놈이었어요? 교류의 크기에 해당하는 놈이었죠. 그럼 질문 항상 교류가 나왔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가지 파트 중에 크기에 대한 데이터는 여러분이 어디 찾아봐야 돼요? 1, 2, 3, 4 중에 1, 2, 3, 4 중에 크기에 대해서는 어디 봐야 된다? 크기에 대해서는 여기를 봐야 된다. 얘가 바로 교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데이터다. 중요한 거 교류 기본식에 있는 요 크기는 무슨 값이에요? 무슨 값? 얘는 최대값이죠. 최대값. IM이라고 쓰겠습니다. 얘는 최대값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무슨 값? 평균값이죠. 그럼 우리가 할 건 이겁니다. 최대값에서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얘가 평균값이 나오겠니? 이 얘기죠. 실제로 여러분이 필요한 지식이 이거예요. 최대값을 어떻게 조리를 해주면 평균값이 나오겠니? 이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할게요. 평균값이라고 하는 건 VA로 쓸게요. average. 평균값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얘는 최대값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파이분의 2를 곱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계산해 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이게 지금 최대값이죠? 3 루트 2죠? 갑니다. 그럼 얘는 3
루트 2고요. 거기다 얼마를 곱한다? 파이분의 1을 곱한다. 그럼 여기 숫자 곱하기 숫자네요. 그럼 이 계산 누가 해줘요? 계산기 누르면 되죠. 이 계산은 계산기가 해줄 것이다. 계산해 주시면 2.7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나요? 여기 바로 최대값, 정정, 평균값 계산하는 방법이다. 계산하기 이전에 우리는 교류 기본식을 분석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교류가 나오면 얘가 교류 기본식이구나.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1번에 있구나, 3번에 있구나, 4번에 있구나 라고 찾아서 빨리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여기서